네, 지난달 9일이죠. 청와대가 10개 부처의 개각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내내 청문회 전국이 계속됐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부터 여야의 힘겨루기의 정쟁, 그리고 초유의 기자간담회와 그를 둘러싼 논란 등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참 피곤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탐구 시간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적합성 이런 걸 여쭙기보다는 이 20년 된 인사청문회 제도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장관을 역임하신 두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죠. 현재는 무소속인 천정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면서 장관을 역임하셨다 하는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신 거죠? 예, 저는 뭐 통과가 됐고 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야당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예. 그런 장관을 역임하셨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법무부 장관 하셨 2005년 당시인가요? 2005년 6월에 취임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은 마지막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후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5년 7월 이후에 돼 있었어요. 이제 농담입니다만 그때 인사청문회를 제가 꼭 받았어야 되는데 왜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싶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인사청문 제도가 저도 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 역사를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6대 국회 2000년입니다. 16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인사청문회 법을 만들었어요. 뭐 당시에 제가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수석 부총무 겸 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네네. 이제 이 법안을 협상하고 실제 만드는데 이제 직접 앞장섰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때 네네. 양당이 다 인사청문회를 대선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매우 순조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이 제도가 생긴 취지에 대한 뭐 이론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취지는 어떤 거였을까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의 제도지요. 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네. 그러면 국무위원이나 중요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제 삼권 분립이 또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네.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고 인준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미국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 보자는 네. 취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보면 헌법질서 내에서 삼권 분립을 잘 실현하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뭐 지금 보더라도 뭐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과 이제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두 가지 이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제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네. 검증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도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보자가 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냐, 네. 그걸 볼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보자의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정쟁화되면서 주로 뭐 정책 역량이나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또 입장들이 서로 엇갈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사태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정쟁화된
대표적인 청문회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도덕성의 문제와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비춰본다면 도덕성은 1차 시험이고 자질은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네. 합격자에 한해서 사실은 자질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 우리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전 검증 절차가 좀 부실하죠. 청와대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상원 미국 의회에 왔을 때는 도덕성 시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도덕성 없는 사람은 이미 1차 그 자기 행정부 1차 시험에서 걸러지는 낙마를 했기 거군요. 때문에 네네. 벌써 의회까지 왔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도덕성은 뭐 통과한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사전 검증이 부족해서 네. 도덕성 시험이 국회에서 이제 치러지니까 이제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정책 검증이 안 되는 그런 난점이 있고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위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취지는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의 문제죠.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문제도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마치 여야 간에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이제 아주 큰 정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가 가진 문제점이지 인사청문회가 가진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자체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더불어 같은 말씀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얘긴데. 네. 예, 예. 저도 방금 주신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검증 절차가 이제 사전 검증 절차가 다소 강화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결과를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네. 인사 검증을 했던 그 일련의 과정도 함께 국회에 공개가 되는 검증이 된 내용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그게 2중 3중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아울러서 2중 3중의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오해를 낳고 또 그래서 더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일련의 검증 과정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전 검증은 청와대와 행정부에 맡겨놓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셀프 검증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이 자기 자신이 네, 검증했겠네요. 민정수석의 업무니까. 본수 검증. 네.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게 신뢰를 얻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후 지금 조국 후보자를 예로 들어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언론과 야당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제기된 것들이 과연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그 드러났고 걸려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전 검증을 어떻게 강화하고 객관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컨대 무슨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랄까 뭐 이런 걸 하나 좀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국회에서는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과 정책 검증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단계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검증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네, 그 궁금해요. 장관님 네.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전에 네. 약 200여 가지에 해당하는 의견 조사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미리 제대 작성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서식을 주면 네.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동안의 학력 관계, 병역 관계, 뭐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병역이나 뭐 이런 또 그 뭐 재산 관계 또 뭐 배우자를 비롯한 네네. 직계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그런 일련의 과정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200여 가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교적 방대하고 또 굉장히 심도 있는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에 검증할 대해서는. 때 이렇게 문서를 제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출을 하고 후보자로서 거기가 면담 어떻게? 제출을 하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과 확인을 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직계 네. 전비속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 이상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주변 가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비교적 네.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검증이 되고 있는데 네네.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 네네. 반개 가족,
반개 가족과 본인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보통 7대, 8대 사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주요한 몇 가지 검증 사항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과기부 장관이 애국의 이제 그 해적 학회 뭐 참석을 해서 참석한 거. 논문에 네네. 뭐 그런 것은 이제 그 200가지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검증사항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그 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도출이 돼서 결국 낙마를 했죠. 뭐 이것처럼 본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본인과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변 관계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검증을 더 상세하게.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인 검토는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이제 뭐 그 의외의 사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국 후보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자녀 문제 뭐 이런 거 다 그럼 예상 문제에 다 포함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 또한 뭐 불거진 거 몰랐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검증에서? 후보자의 진술도 철저하게 받아야 되지만 네. 객관적으로 그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누구고 뭐 예컨대 지금 그 사례를 들어본다면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이라는 학원에 뭐 이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웅동학원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검증 단계에서. 또 조국 후보자가 주식을 팔아서 뭐 사모펀드에다 투자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대상인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봐야지. 지금 아까 지금 이제 이 의원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지금의 검증은 후보자의 진술에 입각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후보자가 모르는 것, 또 후보자가 고의로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문제죠. 인사청문회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은 길어지다 보니 피곤해 하시잖아요. 피로감을 토로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두 분께 짧게 그래도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식으로 해오면서 가져온 뭐 순기능 이런 건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적어도 국무위원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으면 고위공직을 맡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이제 뭐 국민들의 정서 속에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건전한 공직 문화 또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인사청문회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도의 뭐 다소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네. 이건 보완해 나가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뭐 7대 뭐 조건 뭐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 성범죄, 음주운전 이 7가지 경우를 다 제쳐놓고 조국 후보자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 가는 걸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7개 기준은 사실은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진짜 인사청문회가 정착이 돼서 뭐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7대 그 기준뿐 아니라 다른 데도 무슨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의 꿈도 못 꾸게 되는 사회가 오겠지요. 저는 이 7대 그 배제 기준을 둔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7대가 아니라 100대, 1000대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어도 이 사람은 고위공직 안 된다는 정도의 도덕성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순기능 얘기를 하면서 그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이 청문회에서 해서는 안 될 것 어떤 점들은 이것만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가족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심적 갈등, 뭐 이게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조국 후보 입장에서도 당시에 뭐 가족들이 물론 뭐 도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적이 될 때, 네네. 그게 가장으로서 책임감 내지는 이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그런 고초를 겪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한 것들을 검증을 했겠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는 뭐 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무기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국민들의 도덕률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정서와 관련되니까 상당히 많은 혼선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순조롭게 또 가족들의 어떤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네. 가족 문제,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공직자의 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예컨대 미성년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면 그게 본인 문제지 반드시 자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선 들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이 인사청문회를 빙자해서 무분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죠. 네. 그게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현재도 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네. 네. 그 무슨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점에 관해서는 그것도 이제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당에서 느닷없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네. 뭐 여당이 이 순간에 그걸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의도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 정말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게 네. 이제 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박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기는 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언론도 이제 뭔가를 특정도 구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수사상의 기밀에 해당한 것들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엄청난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청문회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좀 그 전반적인 수사나 이 사실 조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여당 의원이어서 그 발언을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각 당별로 그 교섭단체별로 의혹 제기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또 그걸 충분히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건전한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필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치적 쟁점이 될 경우에 의혹 제기는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의혹은 의혹이거든요. 말 그대로 의혹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하면 의혹으로부터 해명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수많은 청문회를 통과했던 후보자들이 어떤 후보자도 의혹 제기가 없었던 후보자는 없습니다. 다 의혹이 제기가 되지만 그 의혹이 해명이 되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의혹으로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해야 되는 과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가족사의 아픈 그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좀 충분히 좀 검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율적인 검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아까 사전 검증 앞부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국회와 청와대 기관이 공유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공유해서 한번 해보자 할 때 이 나온 정보가 우리도 국회 출입할 때 기자들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벌써 그 자료를 이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거기서부터 이미 공개된다고 한다면 이걸 좀 그 1차부터 막아내려면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정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사실은요. 네, 아까 네. 우리 이 의원님이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그 청와대 검증 자료를 국회도 공유하자고 하는데 여당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야당 의원한테 그게 갔어요. 재강됐을 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질문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해당된 그러나 다 해명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네. 뭐 예컨대 가족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뭐 병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과연 국회에 제공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끝까지 잘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의 정치 수준이 청와대 검증 자료를 국회에 그냥 공유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안 그 지켜지죠. 주체들이 지키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 말로서야 지키자고 하겠지만 실제 안 지켜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제도화하면 될까요? 법을 만들면 될까요?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사사건건 또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맨날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뭐 그런 일도 이제 한국 정치의 딜레마. 그래서 이제 도덕성 검증을 사전에 네, 비공개로 해서 네, 어떤 뭐 아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을 보호해 나가면서 거기서 충분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된 그 후보자에 한해서 2차 정책 검증을 하자는 그런 지금 법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만 보니까 벌써 국회 이게 청문회 개선한 법안이 50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 그리고 이미 이제 지방 단위기는 합니다만은 네, 경기도 같은 데서는 지금 시도 단위에서도 지금 그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좀 더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네, 네. 국회 차원에서 뭐 필요하면 인사청문회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자율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국회 안에서 뭐 또는 뭐 그렇게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도 비공개 제도가 없지 않아요. 지금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해서 하면 될 텐데. 또 후보자가 예. 비공개를 사안별로 예.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서는 네. 그 비공개가 의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는 네. 그 거대 기득권 양당의 이 네. 싸움판 정치 구조 정쟁 이걸 구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의 대립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결국은 모든 청문회가 다 정쟁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쟁의 수단이 되는 상황 속에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어떤 그 정치 구도 대립 구도 완화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쟁 구도가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희상 의장도 개선안 법 개정을 언급을 했고 또 국회 내에 지금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원회도 있던데 예, 이 모든 게 정쟁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일인 겁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그 제도 개선 소위에서 네. 회의를 3번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네, 해보니까 3번 했는데 제도를 바꾸자는데 동의했다까지만 현재 지금 돼 있고 그 후로는 중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론화돼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네. 이번에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그것이 극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 여당과 그 지지자 심지어는 상당히 저명한 무슨 그 인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조국 후보를 감싸고 또 야당과 또 심지어는 언론 중에서도 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은 무조건 조국 후보에 흠집을 내려고 이런 구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런 큰 틀의 한국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전 정치권이나 또 국민적 어떤 토론이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대립이 되고 있는 이때가 그러한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제도의 순기능은 우리가 충분히 이미 다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그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오늘도 뭐 충분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다고 봐요. 사전 도덕성 검증을 사전 절차의 하나로서 또 국회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도록 해야만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운영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도 47개 법안이 지금 개정을 하자고 국회에 발의가 돼 있으니까 네. 뭐 저도 올라가면 당 지도부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그런 촉구와 건의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또 그렇게 밖에 나가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인사청문 제도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 자체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기간이 평균 79일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한 긴 기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5일, 20일 만에 청문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기간은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에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거나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나 행정부나 이런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실효성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강제 수단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지금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증인들은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후보자도 뭐 사실을 보태거나 숨길 때는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위증죄 신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은 더 강화돼야만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국 청문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개별 그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20년간 지속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운영이 잘 됐는가 하는 회의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데 힘을 쓴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잘 정착시키려면 오늘 말씀 나온 대로 그 순기능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소모적인 것은 줄여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지를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김낙헌의 시사본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